경기도 버스노사가 첫 차 운행을 코앞에 두고 임금 인상 등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행히도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여은 기자입니다. 경기도 버스노사가 첫 차 운행을 불과 1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12시간 동안 협상한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겁니다. 오늘을 잊지 않고 저희 근로자들이, 경기도 버스 노동자들이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노사가 상생을 해서 우리 경기버스가 좀 더 나은 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오늘 또 하나의 초석을 만들었다는 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입장차가 컸던 임금 인상폭의 경우 양측 모두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노사는 중공영제 노선은 7%, 민영제 노선 역시 7%가량인 28만 원 인상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조 측이 폐지를 요구했던 1일 2교대제 전환 6개월 유예안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단체 협약 사항에 대해선 노사가 이견이 있었지만 준공영제 확대 도입에 따라 회사별로 단협 조항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 노조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협의체 구성을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경기도 버스 노조는 곧바로 오늘로 예고됐던 전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멈출 위기에 있었던 경기도 시내버스의 64%인 6,600여 대도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늦은 밤 시장 근처 창고에서 난 불이 시장까지 번지면서 점포 수십 개가 불에 탔습니다. 병원과 아파트, 빌라 등에서도 크고 작은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화재 소식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장 쪽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바로 옆 건물 꼭대기까지 치솟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하포구에 있는 청과시장 부근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시장 점포를 넘어 주변 오피스텔에까지 영향을 준 겁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끝에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는데 잔불 정리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화재 현장 냄새는 계속 나고 있고, 불길은 오피스텔 건물로 보면 한 5, 6층까지는 이렇게 불길이 보였죠. 이 불로 청과시장 안에 있는 점포 28곳이 크고 작은 피해를 받고 근처 오피스텔 주민 2명은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인천 당하동에 있는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입원 환자 등 58명이 황급히 밖으로 대피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 주거지에서도 늦은 시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에 경기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30명이 불을 피해 대피했는데 그 가운데 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4시간여 뒤 충북 증평군에 있는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4명이 화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층 세대 내에서 화재가 난 걸로 보고 있고, 야간이라서 정확한 거는 내일 한 번 더 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현재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어젯밤 10시쯤에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김천 분기점 부근에서 정차했던 12.5톤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5.5톤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2.5톤 화물차를 몰던 60대 운전자가 차량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 밖에서 상태를 점검하던 피해 운전자를 가해 차량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되살아나면서 9월 첫 거래일 미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6% 내린 17,136.3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2.12% 하락한 5,528.93에,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1.51% 내린 4936.93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공급 증가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속에 2거래일 연속 급락하면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4.36% 하락하며 1배럴에 70.3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격은 작년 12월 13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미국 대선까지 2달 남은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낙태권 이슈를 부각하는 새로운 유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업적을 강조한 화보집을 내고 북한 김정은과의 외교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캠프가 여성 출산 결정권 투쟁을 주제로 새로운 버스 투어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마러라고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출정식을 개최하며 낙태권 폐기 책임이 트럼프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Proudly the one responsible for overturning Roe v. Wade. And Florida, you are going to hold him to it. 지지율 상승세와 함께 후원금도 밀려드는 가운데 해리스 캠프는 오는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 지원을 위해 330억 원을 내놨습니다. 언론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선거 지원이라며 그만큼 해리스의 자금력이 풍부하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I believe in my heart and soul, no one should ever be made to fight alone. We are all in this together. We are all in this together. 트럼프는 대선을 2달여 앞두고 새 화보집을 발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진정한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회담이 솔직하고 생산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김정은과 만난 사진을 10장이나 싣고 북미 정상회담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며 북한과의 외교를 중요한 업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한국과 관련한 대목에서는 더 많은 방위비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훌륭한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좋은 관계는 코로나19가 망쳤고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푸틴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해리스 사진 밑에는 국경 정책을 망친 재앙을 초래했다며 집권하면 불법 입국이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고 썼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군 교육시설에 미사일을 쏴 300명 넘게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본토 공격 속에 몽골을 찾은 푸틴 대통령은 경제협력을 앞세우며 환대를 받았는데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이 무색해졌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건물에 구멍이 뚫린 듯 한쪽 벽면이 날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폴타바에 있는 군 교육시설이 러시아의 공습을 받은 겁니다. 통신과 전자 분야 장교와 드론 조종사를 양성하는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시설을 중심으로 미사일 2발이 떨어지면서 300명 넘게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일부 주민이 건물 아래 매몰됐을 가능성이 있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Я чув вибух і не один, і перебував вдома. В цей час, виходячи з дому.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Обов'язково російська наволоч відповість за цей удар. Ми знову і знову кажемо усім у світі, хто має силу, щоб зупинити цей терор. Системи ППО і ракети до них потрібні в Україні, а не десь там на складі.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쿠르스크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몽골을 찾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가스관 건설 계획 등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Речь идет не просто о транзите российского газа через Монголию.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тавок этого топлива и для монгольских потребителей. 에너지 연료를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몽골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협조하는 대신 푸틴 대통령을 환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뿐 아니라 국제인권단체들이 체포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 무색해진 셈입니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 주춤했던 외교 행보를 재개한 푸틴이 다음 달 초청받은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도 나타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하루 더 늘게 됐는데 정부는 군 장병들의 사기도 북돋우면서 내수 진작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앞서 여당이 먼저 요청했던 건으로 정부 의결부터 대통령 제거까지 6시간 반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군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거로 기대했습니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마지막 법정 공휴일이었던 지난 1990년 이래 34년 만으로 국방부는 기념식과 시가행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택시발전법, 예금자 보호법 등 3개 법안도 함께 제가했습니다. 지난주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간호법 등 28건의 민생법안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법안들을 먼저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정치권이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위로를 전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43조 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숙박 쿠폰과 온누리 상품권 등 다양한 내수 진작책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를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진찰료 인상 등 지원 대책을 통해 4,000곳 이상의 병의원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모레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 차원과 또 임기 중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방안을 적극 희망해 성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그간의 11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어왔던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 간의 양자 협력과 영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4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국민일보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역대급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별 할인 판매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소비자는 웃음꽃이 피는 반면 상인은 쓴웃음을 짓고 있다는데 왜 그런 건지 보겠습니다. 지난 2일 서울은행 곳곳이 온누리 상품권을 사려는 어르신들로 북적였습니다. 번호표를 받으려고 새벽 6시부터 줄을 선 사람도 있었고요. 은행을 문 연 지 1시간 만에 대기표가 동났고 또 인터넷 구매 사이트도 한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온누리 상품권의 인기가 실감됩니다. 인기 배경은 간단합니다. 더 싸게, 더 많은 금액을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200만 원을 지류형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꾸면 20만 원의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에 등록되지 않은 상점들은 온누리 상품권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는 마당이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상품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현금으로 바꾼다는 거죠.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웃음꽃을 피울 수 있어야겠죠. 무조건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늘리는 것보다는 가맹점의 범위를 넓히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동영상 강의를 한번 듣는다고 상상을 해보죠. 교수님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내용이 올해가 아닌 4년 전 대선 이야기라면요. 황당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를 다니는데 수년 전의 인강이 재탕되고 있는 문제를 짚은 기사입니다. 몇몇 대학에선 코로나 당시에 녹화된 동영상 강의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거나 화질과 음질이 떨어져서 불만을 표출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주요 대학의 온라인 강좌 현황과 등록금을 그래프로 한번 보시죠. 온라인 강좌가 가장 많은 곳은 성균관대입니다. 전체 강좌의 38%를 차지하고요. 연세대는 15% 정도입니다.
온라인 강좌 비율 1, 2위인 두 학교의 등록금은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선입니다. 1000만 원 가까운 등록금을 대체 어디에 쓰는 건지, 또 왜 교수님은 업데이트를 안 해주시는 건지 학생들은 불만입니다. 반면 교수님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본 과목의 경우에는 내용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시 써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또 대학에서는 대형 강의실의 부족 등을 이유로 온라인 수업을 늘렸다고 설명하고요. 양질의 수업이라면 온라인 강의도 물론 좋은 수단이죠. 하지만 지나치게 남용되고 재활용이 잦아지면 학생들의 배울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전국의 초중고에서 일어난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 학자들은 터질 게 터졌다면서 탄식합니다. 디지털 윤리 교육의 공백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건데요. 그 결과 한국이 윤리의 얼굴을 잃었다고 신문은 헤드라인에서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교육은 사용법 중심입니다. 반면 미디어 리터러시, 그러니까 미디어를 비판적, 윤리적으로 잘 사용하는 문해력 교육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 선진국들은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칩니다. 토론과 체험 수업을 통해서 스스로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도록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책은 대부분 사후 대응입니다. 가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교육 대책은 언급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처벌이 강화돼도 교육 공백이 이어지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비슷할 겁니다. 신문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요즘 카페에 가보면 종이 빨대, 플라스틱 빨대 모두 잘 보입니다. 보통 종이 빨대가 친환경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죠. 그런데 오히려 플라스틱보다 환경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관심을 끕니다. 빨대를 땅에 묻든 태우든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산성화, 독성 등 모두 종이 빨대가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겁니다. 이번엔 표로 한번 볼까요? 먼저 지구온난화의 척도인 이산화탄소, 매립했을 때 배출량이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의 4.6배입니다. 담수 생태에 미치는 독성은 7배고요. 인간에게 미치는 독성은 4.4배 더 많다고 합니다. 종이 빨대가 그리 친환경적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우선 100% 종이도 아니고요. 생분해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젖는 걸 방지하려고 코팅을 하는데 이 코팅된 부분이 매립, 소각될 때 환경에 안 좋은 물질이 배출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도 안 되겠죠. 결국은 빨대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영양군 지역 비하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 구독자가 30만 명 가까이 줄면서 홍역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각종 협업 콘텐츠로 영양군과 시민들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피식대학에 올라온 영양 홍보 관련 영상만 10개, 심지어 채널 프로필도 영양군으로 바꿨습니다. 이들의 진심에 영양군도 화답했습니다. 오토짱 군수는 피식대학을 공식 영양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인 편입니다. 단순한 사과에 그치지 않고 발로 뛰는 노력을 보인 걸 좋게 본 거죠. 영양군 관광지와 특산물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최근 열린 영양고추 페스티벌로 군은 300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얻었습니다. 나아가서 피식대학은 추가 애프터 서비스도 예고했습니다. 한때는 상처를 줬지만 지자체와 크리에이터가 서로 윈윈하는 사례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네요. 9월 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부가 응급실 운영 차질의 원인으로 꼽히는 의사수 감소가 올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2일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기준 전국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1,734명으로 평시 대비 73.4%라며 의사수가 감소한 건 최근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비상진료 체계가 가동된 이후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이 파견, 진료지원 간호사, 촉탁이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 응급실 운영에 일부 차질이 생긴 의료기관에 군의관 15명을 투입합니다. 아주대병원과 이대 목동병원에 각 3명, 충북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에 각 2명, 강원대병원에 군의관 5명을 파견하고 9일부터는 군의관과 공보의 235명을 위험기관 중심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근무당 의사 2명이 근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지자체와 병원의 신청을 받아 필요로 하는 전문 과목에 최우선으로 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의관과 공보의 차출로 군부대나 농어촌 의료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보의도 조건 없이 그냥 차출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파리바게트 재판 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의 8번째 재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 PB파트너즈 민주노총 소속 노조조합원 570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자신을 비방해왔던 유튜버 탈덕 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은 오전 10시 40분에 열립니다. 앞서 1심 법원은 탈덕 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장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 박 씨가 불복하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사 수신업체 아도 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양모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오늘 오후 4시 15분부터 이어집니다. 양 씨는 이 씨가 경찰 수사를 피할 수 있도록 도피시키고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차량 등 6억 3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전 11시 15분부터는 회원만 4천여 명에 달하는 다크웹 마약 쇼핑몰에서 대마 등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판매상 이모 씨 등 5명에 대한 3차 공판도 진행됩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 굳은 표정의 유 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선고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저 검찰 구형량 4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심은 유 씨가 미국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미용 시술을 빙자해 180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와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성 때문에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유 씨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도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았다는 점 등은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 씨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구속됐습니다. 구치소로 가기 전 유 씨는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2차례 구속 위기를 넘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대마 흡연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법정 구속만큼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외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전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 피해 구제 신청은 2,86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외항사가 전체의 44%를 차지했습니다. 외항사 항공여객 분쟁의 42%는 6개 외항사 관련이었는데 비에젯 항공이 분쟁 건수가 가장 많았고 필리핀에어 아시아와 타이에어 아시아 X 등이 그 순을 이었습니다. 6개 외항사 관련 피해 유형으로는 항공권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 과다 청구했다는 내용이 전체 60%를 차지했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먼저 짚어보겠는데 9월 첫 거래일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떨어졌고 특히 엔비디아가 10% 넘게 폭락을 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6%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2.12%, 다우존스 지수도 1.51%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도 급락을 했고요. 그게 이유로 이제 인텔, 그다음에 AMD 다 7%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지난주 호실적에도 불구하고요. 높아진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 미 제조업 지표가 악화돼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재점화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한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7.2로 나와가지고요. 예상치인 47.5를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요. 5개월 연속 50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이 50이라는 게 결국 기준치인데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보다 낮아지게 되면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5개월 연속 50 미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S&P 글로벌이라는 기관에서도 약간 다른 방식으로 측정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것도 역시 47.9를 기록해서 50보다 낮으면서 전월은 물론 전망치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조업 경기가 확실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를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1년 중에 이제 역대 기록을 보면 9월에는 항상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최근 10년 평균을 봤으면 S&P 500 지수가 9월 달에는 평균 2.3% 하락을 해왔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을 매각을 해서 그 영향으로 지금 3대 지수가 다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뉴욕 증시 동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은행권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규 주담대를 또 줄줄이 지금 줄이고 있는데 여기에 농협과 카카오뱅크도 가세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6일부터 다주택자, 2주택 이상으로 정했는데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자금 목적 주담대를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했고 그다음에 갭 투자죠.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1억 제한하고 매매와 임차 계약을 같은 날 이루어지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 자금 대출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지금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3일부터 유주택자 대상 신규 주담대를 중단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1억 원으로 한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50년 만기이던 주담대도 최장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줄여서 이 DSR 계산 시에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한도 제한 조건 강화, 기간 축소 여러 가지 이런 대출 옥죄기가 이번 달부터 사실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 막차를 타기 위해서 30일에 좀 굉장히 많은 대출 수요가 몰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열풍의 영끌족들이 패닉 바잉에 뛰어들었던 2021년 그 당시를 지금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8월 중에 가계 대출하고 주담대가 증가액이 각각 9조 6천억 원, 그다음에 8조 9천억 원으로서 지금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한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막판에 이제 대출 막차를 타겠다는 수요가 몰려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8월 30일 하루 만에 가계 대출도 1조 3천억 원, 주택담보대출도 1조 5,800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대출 규제를 지금 강화하겠다라고 금융당국에서도 은행권들에게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강화하라고 유도를 해서 지금 농협하고 카카오뱅크, 그다음 5대 시중은행들도 다 강화를 한 조치를 연달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게 지금 은행들이 5대 은행이 먼저 대출 규제를 강화를 하니까 이제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수요가 몰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담대를 강화하니까 신용 대출로 대출 수요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시중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먼저 올리기 시작을 했더니요. 제2금융권이 원래 시중은행보다 대출 금리가 높아야 정상인데 시중은행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막겠다고 대출 금리를 올리니까 오히려 제2금융권이 대출 금리도 낮고 그다음에 대출 한도도 더 많은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제2금융권으로도 또 오히려 대출 수요가 몰려가는 이런 풍선 효과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9월을 변곡점으로 해서 이런 대출 열기가 조금 잠재워질 수 있을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9월 달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금융기관들에게 대출 규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2단계까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억제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제시할 만한 카드들도 아직 남아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제2금융권에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가계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주담대를 막는다든지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든지 하는 조치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DSR을 예외 적용받고 있던 대출로 확대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DSR 한도를 제2금융권은 50인데 그걸 더 낮추고 그다음에 제1금융권도 40%에서 35%로 낮춘다든지 이런 다양한 카드들이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낮춘다 할지라도요. 지금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특히 서울 핵심지에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수요, 지금 다급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를 좀 막아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해법은 지금 수도권 핵심지에 신규 주택 공급이 2년에서 3년 뒤에 급감할 것이라는 것이 여러 선행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급한 마음을 실수요자들이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인데요.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할 수는 있는데 그린벨트 안쪽인 서울 핵심지에 공급을 하려면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그거기 위해서는 지금 새로운 그 입법 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금 국회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좀 하루빨리 국회에서 여야가 협조를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해야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방법을 제한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있는 지금 수요를 좀 억제해야 된다는 이제 지적이셨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물가가 계속되고 경기 침체, 내수 부진 우려 속에서도 좀 시민들은 대다수가 비슷한 선물들 아끼지 않고 쓰겠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상공회의소에서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응답자 중 56.2%가 전년도와 비슷한 구매 금액을 지출해서 추석 선물을 살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오히려 더 구매 금액을 늘릴 것이다라고 답변한 것이 29.1%였습니다. 줄일 계획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4.7%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석을 계기로 좀 내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역시 추석에는 민심이 역시 선물을 주고받아야 된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을 많이 나누려다 보니까 그래도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5만 원 미만의 선물을 선택하려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특히 지금 과일이 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원래 그 과일은 추석 때 그 차례상에 많이 올라가서 쓰임새가 많을 뿐만 아니라 추석 때는 핵과일들이 수확이 되기 때문에 또 품질도 좋아가지고 전통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품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지금 고물가 상황이라서 지갑이 얇아졌다 보니까 5만 원 미만의 선물을 선택하고 가성비를 제일 중요시 생각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추석 선물 세트를 사려고 가격을 비교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유통 채널에 따라서 혹은 마트들마다도 좀 달라서 제품 가격이 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난다고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지금 3대 백화점하고요. 대형마트 3개사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지금 같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지금 22종이 조사 대상 상품 24종 중에서 약 91.7%입니다. 예. 대형마트가 백화점보다 약 20에서 3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지금 선물을 구매하시더라도 좀 꼼꼼하게 따져서 좀 저렴한 곳에서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백화점 쪽에서도 이유는 있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백화점에서 지금 추석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유통 구조라든지 이런 비용을 고려하면 가격을 좀 많이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성은 지난 설 선물과 같아도 용량을 줄이는 이런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도 제기가 되던데 더 꼼꼼하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요. 상품 구성은 동일하지만 구성품의 용량이 줄어든 선물 세트도 있었고요. 상품 구성은 비슷한데 가격은 오르고 용량을 오히려 줄어든 선물 세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든 것이 상당히 뭐 이렇게 교묘해가지고요. 소비자분들이 언뜻 보기에는 똑같이 예를 들면 뭐 바디워시나 비누, 샴푸 이게 개수는 동일한데 네. 용량이 약간 줄어든 식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쉽게 알아채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실 때 꼼꼼하게 용량이라든지 개수라든지 내용의 구성품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구매를 하셔야지만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바디워시 품목 같은 경우에는 뭐 10g 차이가 나던데 그렇죠. 이게 한 개에서는 그 정도지만 이제 몇만 개 팔리면 좀 큰 용량 차이잖아요. 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 또 살펴보겠는데 최근 이제 5년 동안 농협과 축협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거를 좀 자료를 봤더니 이 액수가 1,0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협하고 축협에서요 금융사고가 난 거를 지금 국회에서 살펴봤는데요. 그랬더니 무려 그 금융사고 액수가 1,117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고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는요. 횡령이 가장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가 이렇게 1,117억 원이나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그 회수를 한 사례가 실제로 사고가 횡령을 하거나 이랬으면 그거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회수를 했어야 되는데요. 네. 회수를 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해서 약 회수율은 17%에 불과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농협하고 축협에서 그 내부 감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회수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면 좀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요, 뭐 대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직원이 직접 대출을 실행을 하더라도요, 뭐 책임자가 승인을 받게 돼 있고 그 위에 지점장이 또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체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지점 말고 본점에 있는 또 검사역이 검사를 그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점 내에서도 2중, 3중에 점검을 하고 또 본점에서도 또 다시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2중, 3중의 통제 장치가 마련이 돼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내부 점검 절차를 통해서 걸러내지 못하고 뭐 사적인 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횡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뭐 담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부실 대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회수율 자체도 17%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대출을 실행할 때 담보 등을 통해서 대출을 회수할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장치를 충분히 갖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언급하신 이제 사적 대출이나 부당 대출 때문에 지금 우리은행이 내홍을 겪고 있잖아요. 이 논란도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금융감독원이 그래서 원래 이제 정기 검사를 진행하는 그 검사를 좀 앞당겨서 살펴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기 검사라는 것은 사실상 이 종합 검사로 불리는 검사 기법으로 금감원이 이를 통해서 금융회사 경영 관리 전반을 샅샅이 뜯어보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금융지주하고 우리 은행 같은 경우는 원래 내년 하반기에 정기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 앞당겨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원래 그 전 회장이죠.
손태승. 예. 네. 전 회장의 그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이 발생이 돼가지고요. 네. 지금 현재 그 케이스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 있는 거, 그 이유로 지금 정기 검사가 당겨져서 실시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뿐만 아니라요. 예. 지금 최근에도 100억 원대의 횡령이 발생했었고요. 2022년에도 700억 원의 횡령 사태로 큰 파장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최근에 3년 사이에 1,000억 원대의 대규모 횡령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은행에서 지금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기업 문화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도덕적 해이 논란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금융당국에서 30명에서 40명 규모의 대규모 검사 인력을 투입을 해서 뭐 2달 가까이 아마 필요시에는 더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정밀 검사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사회가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륙은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외선이 강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출근길은 선선한데 오늘도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른다고요? 네, 가을의 문턱에서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여전히 늦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32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환절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강릉 19.4도, 부산 23.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전 33도, 서울과 광주 32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비나 소나기 소식은 따로 없을까요? 네, 오늘 제주도에만 오후 한때 가끔 비가 내릴 뿐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공기도 청정해서 쾌청한 가을 하늘을 즐기기 참 좋겠는데요. 다만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를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모레는 동해안의 비가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다만 비나 소나기가 내려도 양이 많지 않아서 더위를 완전히 식히지 못하겠고요. 당분간 30도 안팎의 늦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으니까요.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